울산북구 민주당 이상은입니다. 문체부 장관에게 실하겠습니다. 네. 나오셨죠? 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은 취임식에서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부처 모든 영역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국어의 보존과 확산에 힘을 쓰고 한류의 범정무적 진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체육 관광 분야를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남북 문화체육 관광 종교 교류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문체부는 이 목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비교적 저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글의 중요성을 알고 보존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 우리나라 지난 관광 수입 적자가 약 15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그런 걸 알고 있죠. 네, 작년에 132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장관의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가 132억 불 한 15조 정도 저희들이 적자였고요. 올해는 지금 한 95억 불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호전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적자는 상황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관광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시장을 몇 군데만이 아니고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들을 지금 개척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홍보 마케팅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 2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 관광 전략 회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행도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 의제들을 개발해서 12월 초에 다시 또 관광 전략 회의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이 말한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 정책을 위한 예산 정액은 필수입니다. 내년 문체부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6조 약 5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부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 부분. 관광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관광 부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지방에 아무래도 지방에 이제 이양된 사업들이 2천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지방에 이양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 2017년 관광 수입 적자가 120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하는 이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유산은 문화이고 알프스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 되었습니다.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도 관광 자원으로 따지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관광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수많은 관광 자원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방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 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라는 나름대로 수려한 자연과 문화유산이 있고 또 그 외에도 K-팝이나 또는
우리가 의료관광 등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들을 네.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문화재청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 나날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궐하고 왕릉을 중심으로 한 국능 문화재 국능 유적본부를 발족을 시켜서요, 지역 문화재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저희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이걸 벌이고 있고요. 글로컬 지방 신규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500억 원 정도로 잡고 지금 새로운 문화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내년에 드디어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현재 시점에서요. 1조 636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아직 발굴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혹시 울산 북구에 있는 어물동 마야 열애자상을 압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그런 자상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마야 열애자상이나 외국의 침략을 알리기 위한 울산 유포 봉수대 등 많은 문화재가 그 시대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현재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화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국내 관광의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에 71억 원을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지정 문화재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국인 프랑스의 문화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최근 정보는 얻지 못했고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한 1.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벌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한 문화재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청장, 내년 문화재청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하여튼 저희가 1조 636억 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더 노력해서 1조 1000억 원 정도 지금 하려고 지금 더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만큼 사업과 정책이 제대로 된 수행을 통하여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관광 자원화 노력 역시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동북공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그런 모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북한과의 문화재 공동연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동북공정은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께부터 아주 무서운 어떤 중국의 한문화 자기네 문화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북방 지역 고구려 발해 유적 지도집을 발간을 했고요. 이후에 매년 주기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2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을 해서 올해보다 8.3% 증가한 이런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중국 고고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저널을 발간해서 여러 학술단체에 배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중국 역사 왜곡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복원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이 북한과의 문화재 공동 연구는 잘 아시다시피 개성 만월대 연구를 8차까지 복원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8차에 걸친 그런 연구 성과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14억에서 25억 정도로 예산을 좀 늘려서 앞으로 남북 문화재 교류로 통한 남북 민족 어떤 그런 동질성 보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체부 장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문체부에서 주최한 2019년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동물 관련 직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관광 분야 직업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를 2027년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약 1천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다각적인 분야에서 미래 관광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비춰볼 때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만 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반려동물은 가축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관광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소식껏 일할 수 있는 소관부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체부에서 현재 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국가관광 품질 인증 제도와 같은 제도를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 적용시켜 가지고 새로운 인증제를 도입한다면은 반려동물 문화 및 관광산업의 문체부로의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단 장관은 생각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사업 관할과 지원 업무, 또 이관 등등의 문제는 관련 부처와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이거는 주로 이제 숙박업 그다음에 면세장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시설하고 이제 서비스에 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 반려동물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장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직접 이천 훈련소에 가봤습니다. 노후화된 훈련 시설부터 제한적인 식당 운영 시간과 맞춤형 식단 제공도 불가능하여 선수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쿄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식자재 사용 방침을 보였음에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달리 패럴림픽 선수들은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20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차별은 도쿄 패럴림픽뿐 아닙니다. 장애인 체육 고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대한 처우 수준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퇴직이 잦아 가지고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불편한 훈련 환경과 장애인 체육 전반에 걸친 열악한 처우에 대하여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단 장관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 훈련원의 노후화된 시설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 시설의 개보수, 생활관, 체력 단련장 증축 등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약 146억 8,100만 원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맞춤형 식당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또는 종목별로 특화 식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검토한 후에 적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질의 주셨던 패럴림픽 급식센터 관계는 사실 올림픽 조직이 우리가 그 선수단을 위해서 금년에 7억, 내년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만은 패럴림픽을 위해서 한 12억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과 비교해서 이 장애인 우리 체육단체들의 그 처우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까지 보면 일반 체육단체의 한 75%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됐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에는 한 1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우선 대한체육회 한 82% 정도까지는 올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정해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얻게끔 해주십시오. 다시 문제를 않게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특별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원예술 지원 등 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고정적인 세입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계가 작년, 재작년에 500억씩 오다가 내년에는 한 210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일반 회계에서도 좀 더 전입이 돼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바람이 있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또 우리 재정당국과 함께 이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분야들에 대한 것, 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계속해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예산은 그 분야는 작년보다 내년에 한 1,826억, 약 한 10% 정도가 더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법무차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11살 올림픽 코리아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11살 올림픽 코리아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고발 이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검찰이 수사할 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왜 이런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지 검찰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총리의 의견대로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 대해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서 수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누가 나오셨죠? 예, 수석 나와 있습니다. 예?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 사회수석님이 이 안보부 분야를 아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이면 어떡하죠? 외교부에는 차관님 나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그 지소미아 이게 미국, 한국, 일본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이 3국 모두에게 뭐 유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한일 간의 정보 교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한미 간의 이 그 정보 교류하는 내용 그 자체는 보면은 우리 안보에 그렇게 뭐 어떤 중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러나 우리 안보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요? 그 한일 간에 실제 지금 정보 교류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이 한미동맹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전략적인 가치나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보 교류하는 그 지소미아 이 가치보다는 한미동맹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익에 도움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있지요. 우리 저 청와대 수석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국방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뭐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차관님 이거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하시지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동의하시지요?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께서 잘 판단하시고. 외교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한미일 이 삼각축이 함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시지요? 당초에 정부가 그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때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름대로 무슨 상황을 국가의 이득을 그 상황상하게 안보를 상황상하게 판단합니까?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 부족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연장하지 이득이 않는다는 외교 결정을 안보 내리게 된 외교 겁니다.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다 이득이 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께서 잘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지소미아 연장 연장을 물은 게 아니고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국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부분으로든 도움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 뭐 도움이 되니까 체결을 애당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하다.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건지 청와대 수석님 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하겠습니다. 예.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월 12일 날 얘기한 겁니다. 22일 날 8월 22일 날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파기한다 그랬습니다. 24일 날 강경호 외교부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한일 간 현황에 대해 수시로 미국 측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관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장관이 얘기하신 거예요. 10월 24일 날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닌 것 같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으셨.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교부 차관님. 예,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 구체적인 중재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날 윤순구 차관보가 뭐라고 그러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의
가능한 역할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왜 틀립니까? 장관 얘기하고 지금 차관 대답하는 거 하고 왜 저 중재도 요청 안 했는데 여기 역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가능한 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해달라는 게 중재 아닙니까? 중재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그 외교적인 노력은 여러 가지 외교적 미국이- 노력하고 중재해달라는 게 어떻게 틀립니까? 중재는 직접적으로 그 사안에 개입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사안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글로벌 미국 호구가 입장에서는- 되는데 글로벌 호구가 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미국에 이런 요청을 합니까? 왜 이 국가적인 호구가 되는 걸 스스로 자청하고 있습니까? 지소미아가 이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왜 요청합니까?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데? 지소미아를 특정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소미아 아니고 그럼 이게 다른 거 무엇 때문에 요청을 한일 합니까?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로 총체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역할을 다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소미아를 놓고 한 이게-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님 진짜 그렇게 말을 돌리실 거예요? 저 청와대 수석님, 예. 아니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 틀립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글로벌 호구가 된답니다. 이거 요청하면. 그런데 이 외교부의 윤순구 차관보가 미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역할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지금 스스로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좀 성실히 답변을 제가 하고 싶어도 제 소관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수석님 나오십니까? 여기가 다 물어볼 텐데. 본인에 나왔으면 책임을 다하고 본인 소신 있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청와대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우리 수석님한테는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외교부 오늘은- 차관님 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저질렀어요. 정부가 글로벌 호구가 되기 때문에 중재 요청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윤순구 차관보가 가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 정부가 스스로 호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대한민국하고는 동맹국으로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소미아가 한미일로 지소미아 연결 안 돼 관련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요청한 게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거를 왜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소미아는 우리 한국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요청할 때 외교적으로 중재하고 좀 이 부분을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지소미아 빼고 나머지 해줘 이랬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로 인하여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관님, 국민이 그런 보고 차원에서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자,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겁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외교 현안이자 모든 현안이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 이거 한 게 아니라 다른 거 했다 그러면 지금 차관이 국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지소미아를 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군사 비밀 보호 조약입니다. 협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맺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들어서 했잖아요. 한미일 3국의 이익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저 화면 띄워주세요. 차관님 지금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군사보호 협정 이 종료에 대해서 8월 22일 날 미 국방부의 1차 성명이 나왔을 때에 나오기 전에 22일 날 뭐라고 그랬냐. 김현종 청와대 이 김현종 이제 1차장인 것 같아요.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할 때 미국은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22일 오후 10시에 나온 게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하기를 독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루 뒤에 23일 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거기. 23일 날 3시
우리는 실망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23일 날 오전 7시 문재인 정부 동북아 안보 도전에 대한 심대한 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청와대에서 김현종 차장이 얘기 미국이 이번 결정을 이해를 하는데 왜 22일 날 얘기했는데 22일 오후부터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이거? 한일이 차이를 함께 해결을 바라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라고 우리는 실망했다고 국무부 장관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미국하고 이해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 차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초 8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이 결정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이해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그 당시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설명을 했고 미국이 그 상황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 일관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을 미국에 사전에 알려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국의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지소미아는 계속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입니다. 차관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언어가 그렇게 서로 교감이 안 되면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는 실망했다라고 23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게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지소미아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외교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소미아 때문에 지금 한미일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대통령은 외국 나가가지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 아베를 가서 끌고 앉아가지고 10분씩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름의 소통을 외교당국 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제거하는 것은 일본이 부당한 그런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국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님 저것 좀 더 띄워주세요. 예. 국방부 장관님 아까 분명히 지소미아가 도움이 된다 그러셨죠? 예. 자 그러면 8월 20일 날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8월 26일 날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때 판단하고 지금 판단하고 틀립니까? 이 안보가 국방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사적인 실제 정보 교류의 군사적인 효용 가치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했던 겁니다. 지소미아가 깨져버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계에 손상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옵니까 이거는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아니 그래서 여기는 미국 국회의원이 물으면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십시오. 전략적인 가치나 상징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얼마나 큰 국가적인 이득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거는 전략적 상징성이 있는데 한미 관계에 공고하다라고 주는 시그널이 큰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이거를 파기가 되고 나라를 지금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그 만나기 싫어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베 수상한테 가가지고 10분 동안 얘기까지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임금한테 전부 다 석고대죄하고 귀양 갈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소미아가 이렇게 중요한데 국방부 장관이 전략적 판단을 했으면 끝까지 대통령한테 이것을 파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국가적으로 전략적 판단 그리고 국방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각 정부 부처에 모든 그 관련되는 부처에서 다 충분히 심층 깊은 그런 그 토의를 했고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에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우리한테 대한 그런 경제적인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보상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베 수상과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요, 외교 라인이나 안보 라인이 다른 판단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 최고 사령탑이기 때문에 소신이 뚜렷하고 자리를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9월 5일 날 국방부 장관 뭐라고 그랬느냐?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지소미아 종료가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디냐라고 국방위에서 물으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 그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효용 가치,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인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중요한 가치를 다 인식하지 내팽개쳐 버리고 말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와가지고 11월 4일 날 뭐라고 그랬냐?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라를 방해하는 측면에서 장관이 직을 걸고 이걸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거 충실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한테?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국방 차원의 그런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세서 장관의 의견이 무시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판단, 정부가 안보 판단, 국가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국민이 있게 되는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베 붙들고 10여 분이라도 얘기한 거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막으셨어야지요.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다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 이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소미아 사태가 안 났어도 여기까지만 가지 않았어도 지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이 성일종이 빼먹은 게 있는데 빼먹은 걸 제가 포함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제가 지소미아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성일종 의원님 잘 말씀하셔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12월 22일 날이 D-Day죠? 네, 그렇습니다. 어떨랍니까? 지소미아 계속 그 폐기합니까? 살립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에서 하여튼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보상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칭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지금 이것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돼서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가면은 가장 좋겠다. 하여튼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데이가 11월 22일이면 벌써 몇 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숙성시켜서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미 파악이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사실 11월 22일 날은 이미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건 물밑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나라를 살려내는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예, 뭐 하여튼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40년 전에 그 양구 21사단 고방산 철책수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초심의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번에 10월 30일 10월 30일 날 한미저널 3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작권 관련해서 이 내용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김동신 장관, 윤광웅 장관, 김태형 장관, 한미금 장관 다 선배 장관님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한 15년 동안 이렇게 장관 그렇게 쭉 하신 분들이에요. 전직 한미 사령관도 이 버월벨 사령관이 노무현 때고 마지막 빈센트 브룩스가 박근혜 문재인 때 사령관 했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애국가를 4절까지 한국어로 부르는 아주 지한파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 전작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했다고 전제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전작권 그냥 계획대로 하십니까? 그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미척하고 한미 정상 간에 이걸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기도 이렇게 좀 딜레이 시켜 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여하튼간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이 큰 세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또 여기에 이 세부적인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한미가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능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충족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받겠다. 그게 우리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현재 그렇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계신 분들이 계실 때의 전작권 그 개념하고 지금의 그 전작권 이 전환 개념이나 방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 한국군 주도로 작전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자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설에 전작권 전환을 하면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유엔사가 해체된다. 뭐 예를 들면은 한미동맹이 다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작년 제50차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제가 미국의 국방장관과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방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없도록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죠. 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좀 경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런 참 좋으신 말씀했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전자권 전환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작전 환경 조건이 바뀌어서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 통제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조건이 북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함으로써 조건이 변경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 통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건에 충족돼서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런데 뭐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없잖아요. 비대칭 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2014년 10월 23일에 그렇게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말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을 구비한다는데 그 독자적 능력이 뭡니까? 제가 이 연합방위 지침의 주요 내용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일반 상식적인 얘기니까 독자적 능력을 구비하려면 우리가 핵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2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내냐고. 핵무기 만들어낼 겁니까? 그렇다면 핵 억지력을 어떻게 가질 겁니까? 그거는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의 핵무기의 우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동맹 자체가 절대 깨질 수가 없다. 한미 간에 이것은 조건 충족을 한미가 같이 인정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이렇게만 국민한테 알려주시면 됩니까? 핵 문제의 억지력을 갖거나 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전자권 전환은 안 된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이거 전자권 전환 아니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를 이고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거를 없애려고 하면 핵 억지력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미 연합 방위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전자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안 및 지속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한미 간에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 선배 장관 4명이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관 4명이 불과 10일 전에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거를요. 우리가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보유한 게 최근에 와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조건이 변경됐으니까 한국군이 갖춰야 할 지휘 통제가 중요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계획은 핵심 요소가 아니다. 이 조건이 제대로 돼야 전자권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경청하셔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 할 게 국방부 장관님의 임무죠.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때부터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우리가 그것은 받으면서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압도적으로 강화시켜가지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핵 우산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이거는 뭐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과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방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좀 차이가 뭐냐면 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중간에 조건이 변경됐다고 브룩스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조건 변경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확실한 한국군이 대응하는 독자적 능력이 구비돼야 돼요. 미국의 능력이 아니고 독자적 능력이 구비됐을 때 전자권 전환이 된다 했는데 독자적 능력을 제가 불안하다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완전히 구비될 때 전자권 전환이 된다. 그 동의하십니까? 예, 뭐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우리 저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그 다음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차관님,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님 세 분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뭐 파견 또는 그 해외 협력으로 몽골, 파키스탄, 파라과이 이쪽에 가서 그 코피아, 코이카 이런 등등을 봤는데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현재 OECD 올해간 3조 6천억 정도가 OECD란다. 그 ODA 예산으로 세계의 공여 국가가 됐는데 그 다음 점 보시면 참 제가 이걸 좀 분석해 보면서 지금 일본은 한 10조 원이 세계에 이렇게 공여를 하는데 아베 정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자이카,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일본 기업 등등으로 해서 아주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 타워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2년 전 여기 얘기를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이카 따로, 수출입은행 따로, 기업 따로. 그쪽은 수의계약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크게 활동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논대요. 근데 지금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도 따로따로 해. 이게 왜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를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일본은 지금 아베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에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데가 국무조정실 또는 그 총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유상 원조하고 무상 원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코이카와 그 수출입은행 부처로 따지면은 그 무상 원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부처에 또 산재해 있고 주로 외교부가 많이 합니다만은 그 유상 원조는 기재부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거의 그 정도가 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그 단계고요. 그 관련된 게 그 법령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상 원조하고 무상 원조를 보다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과 더 연계시켜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2, 3년 동안 분석하면서 조금 변화는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대사님들하고 만나 보니까 대사님들한테 제대로 임무만 주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재외 국민이 750만 명, 관광공사, 코이카, 해외지사, 코트라 어마어마하게 한 해외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외 공관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제대로만 해나가면 우리가 공여국가까지 되기 때문에 해외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서 최소한 세계 일자리 세계화를 한번 하자. 또 하나는 세계 시장 확대하고 맞물리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네 꼭지 보시면 이 코이카하고 코피아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기업 이렇게 여기서 한 컨트롤 타워가 되고 또 전체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그 파키스탄 갔다 와 파키스탄 대사하고 해서 파키스탄의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 코피아 협력관이 이번에 예산을 딱 편성을 해줬어요. 기재부에서. 그래 내년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롯데나 여러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코피아가 들어가면 그 감자만 개발하는데 100억 이상 이렇게 든대요.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돼서 개발도상국가는 우리 농업에 대한 그러한 배움을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갖고 확대해 주면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세계 시장에 큰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거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예. 최근 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원 국가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ODA를 해보자 해서요. 그 해당 국가의 그 공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나가 있는 우리 코이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그
그 현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ODA 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그 개발 경험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또 그 전자정보라든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그 아세안과 그 특별 정상회담이 곧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시그니처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협력 사업으로 한번 제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